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톡톡사연의 열혈 독자랍니다. 얼마 전에 동네 아주머니들과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정답게 떠들었는데요. 저와 가장 가까이 사는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돌반지 한 돈이 필요해서 구매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요새 금값이 많이 올랐지? 아유, 암만 해도 부담이 좀 되네. 지금 돌반지 한 돈 얼마나 하나? 누구 정확하게 아는 사람 있어?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돌잔치를 한다고 하는 건지 몰라. 아유, 머리 아파라. 아는 분의 손주 돌잔치에 초대를 받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아는 분께 일전에 도움을 몇 번 받았던지라 도저히 무시는 안 된다고 덧붙이더라고요. 커피를 조용히 한 모금 마신 뒤 제가 대답을 꺼내놨죠. 지난주가 35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돌반지 한 돈에 35만 원이요. 그래? 아유, 뭐 예상은 하긴 했는데, 아유, 내 피 같은 돈. 그렇다고 모냥 빠지게 반돈을 하기에는 내가 그 양반한테 신세를 진 것들이 있어서 그럴 수는 없고, 할 수 없이 뭐 35만 원 쓰게 생겼네. 근데 자기는 돌반지 가격을 어쩜 그렇게 꿰고 있어? 최근에 돌반지 샀어? 아, 아니고요. 그냥 그런 쪽에 제가 관심이 있나 봐요. 가격 같은 게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그렇구나. 난 숫자에 눈이 침침해서 그런 거 잘 몰라. 옛날부터 그랬어. 덧셈 뺄셈이나 간신히 했지. 물가 감각도 둔해서 친정엄마한테 잔소리 엄청 듣고 살았네. 그 예전에 IMF 터지고 나서 전 국민이 금 모으기 운동했었잖아. 그때 우리 친정엄마가 금값이 어쩌고 저쩌고 말씀을 하시면서 집안에 금부치를 찾아 모으셨던 게 기억이 나네. 90년대 그땐 금이 얼마였을까? 한 돈에 한 10만 원 했나? 아주머니가 주절되시자 모두가 그 시절의 금 얘기로 입을 모았어요. 그 당시 금값이 얼마였느냐 하는 토론이 잠시 일어나길래 제가 또 커피를 조용히 마시면서 대답을 해놓았죠. 금이 한 돈에 5만 원 정도였을 거예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정확히 4만 8천 원에 금 한 돈씩 사셨던 일화가 기억이 나서요. 맞다, 맞아. 그 시절에 그 정도 가격이었어. 아유, 이제 생각이 나네. 자기는 예나 지금이나 금 가격은 다 알고 있나 봐. 이웃 아주머니께서 재밌다며 깔깔 웃으시는 동안 저는 멋쩍게 커피를 이어 마셨습니다. 첫입에 구수하기만 했던 커피가 갑자기 씁쓸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금 가격을 달리 기억하고 꿰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는 옛날에 무척 바쁘신 분들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사업을 하셨거든요. 원래 사업가 집안에서 나신 건 절대 아니었고요. 어쩌다 보니 당신의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였어요. 친정 엄마가 그리 설명을 해주셨죠. 처음에는 팔자에도 없던 사업을 하게 됐다면서 머리를 싸매시고 힘들어 하시는데 매일 고뇌를 하시던 분이 친정 아버지셨지만 시간이 갈수록 의욕과 자신감을 길러가셨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늦게 자식을 봤으니 더 몇 배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 딸 서윤이의 앞길은 내가 책임진다. 내 딸이 어디 가서 기 죽는 법 없이 자라게 해줄게. 그리고 정말 감사했으며 감동적이었던 점은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향해 보이셨던 사랑이었어요. 저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쁜 공주님이라 불러주셨고 고단하고 지친 일상의 활력이 오직 저라고 해주셨습니다. 오죽하면 친정엄마가 항상 이러셨겠어요. 아이씨고 마누라는 안 보이고 딸내미만 보이나 봐. 눈깔은 두 쪽인데 왜 사람 둘을 동시에 못 보고 하나만 본담? 그럼에도 친정아버지는 저를 무척 귀여워해 주셨어요. 친정엄마보다 저에게 항상 갖고 싶은 게 있냐 물어보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 친정엄마가 나를 질투하는 엄마였다던가 그러셨던 건 아니랍니다. 겉으로 말씀으로만 저를 질투하시는 척 했지 언제나 저에게 다정하고 따뜻한 분이 친정 엄마셨어요. 일 때문에 점점 더 정신없이 바빠지셨던 친정 아버지를 도우시고 열심히 내조를 하시며 저를 돌보시기까지 했다는 점에서
친정 엄마야말로 슈퍼우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저는 바쁜 친정 부모 밑에서도 형제 자매가 없던 외동이었음에도 외롭다는 기분을 크게 못 느꼈던 듯 싶어요. 친정 아버지가 일을 하시면서 만난 인연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자 금을 맞췄습니다. 작고 가벼운 것부터 조금은 묵직한 것까지 종류별로 준비해서 선물을 해볼까 해. 주변 사람은 챙기면서 살아야지. 그래야 앞으로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는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 친정 아버지가 금을 맞추실 때 친정 엄마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던 걸 저도 옆에서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금이 대강 얼마 정도의 시세였던 것인지 기억을 할 수 있었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로부터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서 IMF의 위기가 우리나라를 덮쳤기 때문이에요. 경제적 개념이 부족했던 당시에 저는 그게 얼마 정도의 큰일인지 몰랐어요. 친정 아버지의 사업장이 문을 닫게 생겼다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도 대단히 심각한 일인 것까지는 몰랐습니다. 심각성을 처음 깨달았던 건 학교에서였어요. 인수가 가방 챙겨서 일어나라. 집에서 연락이 왔어. 인숙이 너 지금 당장 집에 가보는 게 좋겠다. 무섭고 엄격하기만 하셨던 선생님께서 수심이 짙은 얼굴로 떨리는 눈빛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 바로 앞자리였던 친구 표정이 싹 굳어서 가방을 챙기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 친구는 등교를 하지 않았죠. 이틀 뒤 다른 반에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 어떤 친구가 수업 도중에 가방을 싸서 집으로 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께 아주 안 좋은 일이 생겼기 때문이었죠. 갑자기 닥친 비극을 감당하실 수 없던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도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제 머리통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에서 자꾸 그런 호출을 받는 친구들이 있다고 저는 친정엄마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친정엄마가 검은 옷을 챙겨 입으시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죠.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밥 잘 차려 먹고 문단속 잘하고 혼자 있기 무서우면 아랫집 가서 있으면 돼. 엄마가 다 얘기해 놨어. 엄마, 어디 가세요? 그리고 그건 또 왜 챙겨요? 그건 아버지 옷 아니에요? 네 아버지하고도 밖에서 만나서 같이 갈 거라 그래. 상갓집에 갈 거야. 늦게 올 거니까 우리 서윤이는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면 돼. 알았지? 친정 엄마의 얼굴이 초췌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된 지 며칠이 지난 상태였다는 걸 저는 그제서야 알아차렸죠. 그만큼 둔감한 아이였나 봐요. 예쁨과 사랑만 받고 자라서 부족함이 없게 자라서 다른 면모들이 부족했던 건가 봅니다. 친정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시기 이전부터 호영호재하며 잘 지내셨던 제가 뵈던 삼촌이라고 불렀던 분께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다는 것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제야 저희 집이 쫓겨나듯 이사를 가기 위해 짐을 거의 다 챙겨놓은 상태라는 것도 눈에 들어왔고요. 고마운 이들을 위해 금을 맞추기도 했다며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내셨던 친정 아버지께서 항상 앉아 계셨던 소파를 어루만졌습니다. 이 소파와의 이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예감이 들었죠. 얼마 후 정말로 그 집을 떠났습니다. 모든 게 다 날아갔어. 장고가 남아있기는커녕 빚만 남아있다니. 이제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다. 이사를 간 집은 단칸방이라 불러 마땅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깊은 밤 친정아버지가 소주병을 기울이시며 그렇게 푸념 마시는 소리가 제 귀에 닿아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죠. 친정엄마는 연신 한숨을 내쉬셨는데 어느새 머리에는 새치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건 하나 없이 까맸던 게 친정엄마의 머리칼이었는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하얗게 된 머리칼이 생겨난 것이었죠.
친정 아버지는 오죽하셨겠나요. 몇 달 뒤 잇몸에 너무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셔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어요. 너무 스트레스가 심했던 나머지 그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내가 앞으로 더 잘해야 돼. 내가 더 씩씩하게, 밝게, 그렇게 행동하면서 부모님께 기운을 드려야 돼. 저는 제가 당신들의 유일한 낙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친정 부모님의 지난 모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받기만 하며 살아온 은혜를 갚아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어요. 어느새 저는 그렇게 철이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소리, 피곤하다는 얘기를 좀처럼 하지 않고 살아왔어요. 친정 부모님께서 제 곁에 건강히 오래오래 살아계시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마음으로 살았죠. 사람이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들에게 집착을 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체감하며 산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죠. 제가 나온 중학교가 꽤 나름 가치 있는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는 곳에 있었거든요. 공교롭게 그 아파트 단지 뒤로는 오래된 달동네가 바로 위치해 있었어요. 마치 명과 암이 극명하게 한 곳에서 공존하는 느낌이었답니다. 중학교에서 알게 모르게 파벌이 갈렸습니다. 경제적 걱정 없이 잘 사는 집단 애들, 그리고 용돈 한 번 받기가 어려워서 매점 쪽을 바라보며 마른 침만 삼켜야 하는 집단 애들. 이렇게 갈렸었는데 단연 저는 후자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에 속했던 친구 하나가 저랑 초등학교 때 알던 사이였어요. 초등학교 때와 아주 먼 동네로 이사를 했건만 희한하게 중학교에서 그 친구와 조우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를 안 좋게 봤고 자기 무리를 만들어서 저를 왕따를 시켰습니다. 집안이 잘 살지 않아도 멀쩡히 학교 생활을 잘하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았지만 저는 성정이 이상한 애한테 잘못 지키는 바람에 학교 생활이 고달프게 됐죠. 그래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잘 다녔고요. 밥도 잘만 먹었습니다. 저는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의 자잘한 것들에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때 저를 알았던 그 친구는 지치지도 않는지 저를 못살게 굴면서 저에 대한 헛소문도 퍼뜨렸지만 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었죠. 그랬더니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한 가지 변화를 겪었습니다. 어느새 저에게 친구들이 생겨 있더라고요. 하나같이 전부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친구들이었죠. 그리고 가난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구는 저의 태도에 속으로 감명을 받아왔던 친구들도 하나둘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있지만은 않았죠. 혹시 지원이 필요하냐는 선생님의 질문이 떨어지면 망설이지 않고 손을 드는 친구들로 바뀌어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제가 있었던 겁니다. 결국 중학교 졸업식 때 저를 못마땅해 했던 그 친구가 저에게 와서 사과를 했었네요. 야, 김서윤. 내가 미안해. 그동안 괜히 네가 마음에 안 들어서 괴롭혔던 것 같아. 지금은 후회돼. 아주 뻣뻣한 태도였지만 그 친구의 귀가 빨개져 있던 게 추위 때문만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사과를 받아줬습니다. 그 친구는 대학을 잘 보내기로 꽤 소문이 났었던 여고에 진학을 하기로 돼 있었고요. 저는 취업을 잘 시켜준다고 그런 말이 많았던 여상에 진학하는 게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저에게 혹시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미련은 없냐고 그러셨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두 분의 얼굴이야말로 미련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네, 미련 같은 거 없어요. 저는 제가 명문대 같은 곳에 도저히 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냥저냥 좋은 곳까지는 누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곳에 가서 대학 공부를 하느니 하루빨리 정식으로 취업을 해서 돈을 벌래요.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남들보다 빨리 성장해보고 싶어요. 저는 외동이었기에 제가 친정 부모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한다는 걸 어느새 인지한 뒤였습니다.
게다가 두 분은 조금 늦게 저를 낳으신 경우였기 때문에 제 친구들의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으셨죠. 제가 빨리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답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건 아주 옳은 판단이었어요. 맹하기 그지없던 아이가 저였는데 이만하면 눈치껏 성장을 잘한 듯 싶었네요. 친정 엄마가 편찮으셨어요. 마음고생, 몸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모양이었습니다. 빚을 갚는다고 안 해보신 일이 없었거든요. 친정 아버지의 건강을 챙겨주신다고 하면서 당신 스스로의 건강은 안 돌보셨어요. 그 여파가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제가 25살 때 쓰러지신 뒤 응급수술을 받으셨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뇌수술을 받으셨으며 이듬해에는 몸에 마비가 와서 그걸 치료하며 사셨습니다. 사람이 크게 아프면 두 가지가 필요하대요. 돈 그리고 시간이요. 누군가 시간을 써서 아픈 사람을 돌보아야 했습니다. 저희 집의 경우에는 친정아버지가 간병을 차지하셨죠. 친정엄마의 곁에 꼭 붙어 계셨습니다. 온갖 수발을 다 드셨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제 피와 땀이 묻은 돈이 치료비로 들어가는 게 조금도 아깝지 않다고 후련한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친정 부모님의 행복한 웃음이었지 저희 통장 잔고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어째서 두 분이 저를 향해 유일한 낙이라고 해 주셨던 것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쏟을 곳이 없다면 견디기 힘든 게 돈을 버는 것이었으니까요. 체력을 다 써가면서 힘들게 돈을 버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했으니까요. 저에게는 친정 부모님 두 분이 저를 버티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지칠 때가 있었죠. 하물며 기계도 방전이 되니까요. 유독 고단하던 그 시기에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그런 때에 만났으니 금세 의지가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저보다 5살 많은 그 남자는 그 나이 차이 이상으로 훨씬 더 듬직하고 든든하게 느껴지는 존재였어요. 객관적으로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저에게 그럼에도 조금 과분한 남자로 느껴졌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바로 이 남자와 함께 저희 친정 부모님 같은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따로 마음 둘 곳이 진지하게 생겼다는 사실을 친정 부모님은 처음부터 반겨주셨어요. 결혼도 전적으로 제 뜻에 맡기겠다고 하셨고요. 당신들은 무조건 제 의견을 따르겠다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에 장애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저 막연히 시댁 또한 저희 측처럼 그렇게 유연한 태도를 보일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너희 둘이 지금 결혼을 하기로 확실히 얘기가 다 된 거니? 남편과 결혼하기로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나눈 뒤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잠깐 보고 싶다고 하셔서요. 남편하고 셋이서 간단히 나오는 밥집에서 자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도중에 중요하게 통화할 게 있다고 하면서 일어나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러려니 했는데 남편이 자리를 잠시 뜨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눈빛을 확 바꾸시더니 저에게 물어오셨던 겁니다.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할 사이니까 그래서 그거 다 아시고서 이렇게 저를 만나고자 하셨으면서 갑자기 결혼하기로 확실히 얘기가 된 거냐고 굳이 물어보시는 저희가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적에 맹랑한 아이로 돌아간 것 같았죠. 눈만 꿈뻑꿈뻑 뜨고 있으니까 시어머니께서 손을 뻗어 테이블 위를 탁탁 두드리셨습니다. 결혼이 아예 확정된 거냐고 내가 지금 그거 묻고 있잖아. 너는 어른 말이 우스우니? 네? 아니요, 안 우스운데요. 노는 동태가 친구하자고 하게 생겨가지고서 멍하니 넋 빼고 있다니 총명한 구석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나는 대체 네 뭘 보고 우리 민석이가 너를 만나러 온 건지 모르겠다. 이해가 안 돼. 너는 이해가 가니? 여러분이 저 같으시면
저런 질문을 받았을 때 뭐라고 답하실 건가요? 저는 지금 와서도 그 순간에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정답이었을지 모르겠네요. 멍하게 있다고 핀잔을 들은 마당이건만 저는 더더욱 넋이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당황해서 입만 벌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암만 해도 이해가 안 갈 일이지. 민석이가 너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이? 아유, 그건 아니야. 결혼식장에 들어가 봐야 하는 일이라고. 다들 그렇지 않니? 아니, 너희도 어떻게 될지 모를 일이니까. 너는 괜히 민석이와 결혼한다느니 하는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라. 시어머니께서 쌀쌀맞게 말씀을 하셨고 저는 더 이상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말았죠. 네, 알겠습니다. 결혼한다는 소리 안 하고 다닐게요. 그러자 이번에는 시어머니께서 멍한 얼굴을 내보이셨어요. 제가 생각해도 정말 그때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듯 싶네요. 자리로 돌아온 남편이 혹시 무슨 일 있었냐는 표정으로 저와 시어머니를 쳐다봤는데 저는 씩 웃었습니다. 별일 없이 잘 있었어. 통화는 잘 끝냈고? 명랑하고 밝게 목소리를 내자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미심쩍은 생물체를 바라보는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터덜터덜 향하면서 생각했죠. 아, 망했구나. 점수 따기는 글렀구나. 그런데 저녁 늦게 친정 부모님과 셋이 작은 밥상에 과일을 깎아놓고 둘러앉아서 먹는 동안 부정적인 생각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동이 썩 편하진 않았지만 이제 당신의 힘으로 걸을 수 있게 된 친정엄마의 회복세가 새삼 감사했거든요. 변함없이 처자식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신 친정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애특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께 밉보였다고 한들 그래서 그게 무슨 대수랴 싶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먼저 연락을 해오셨어요. 너 아주 센스가 꽝이구나. 노력 점수 빵점이야. 네? 제가 왜요? 몰라서 물어. 그날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나한테 굴어놨으면 이후에 만회를 하려고 네가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게 기본 아니니? 대체 집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자란 건지 원. 만회요? 만회를 하려고 노력을 제가 왜요? 세상에, 내가 지금 제대로 들은 거 맞아? 너 지금 나한테 왜냐고 물었어? 당연한 걸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야 한다니, 아유,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네가 민석이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니? 너 고졸인데 민석이는 대졸이야. 그것도 4년제. 너 계약직이지? 민석이는 정규직이란다. 네 양친께서는 아담한 빌라 사신다며. 우리는 평수 넉넉한 아파트에 살아. 어딜 봐도 네가 훨씬 기우는 결혼인데 너 대체 뭐가 잘났다고 이렇게 목이 빳빳하니? 저기 어머님, 저 진짜로 민석 오빠를 사랑해요. 결혼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민석 오빠를 많이 좋아하는 걸 넘어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희 부모님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는데 민석 오빠를 만난 이후로는 제 인생의 후반부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받아달라 이거야? 아니 민석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어디 가서 뒤지지 않으니까 좋게 봐달라고? 그런 수준 낮은 소리나 짓거리는 거니? 아, 그건 아니고요. 민석 오빠를 그만큼 사랑하지만 어머니가 제가 이렇게 싫다고 하시는데 이런 걸 감내하면서까지 결혼하려고 용을 쓸 만큼 대단하게 사랑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이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굳이 미운 털 아프게 박혀가면서 결혼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진 않네요.
저희 부모님 가슴에 대목 받는 일이 될까봐 겁이 나거든요. 뭐, 너, 그러면, 민석이하고 설마 지금 헤어지겠다고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오래 끌 거 없으니 오늘 안에 제가 민석 오빠한테 이별 통보하겠습니다. 깔끔하게 헤어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아픈 가슴을 안고 말을 한 것이었답니다.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지만 행동을 현실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것뿐이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몹시 당황하셔서 우물쭈물 하다가 먼저 전화를 끊으셨고요. 저는 남편과 완전히 정리를 다 하고 난 뒤에 친정 부모님께 이 사실을 밝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헤어지기는커녕 남편이 정식으로 저에게 청혼을 하는 겁니다. 이별을 고하려고 남편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정식으로 청혼을 받았고 얼떨떨하게 꽃다발을 쥐고 말았죠. 서윤아, 우리 엄마가 너하고 하루빨리 날 잡으라고 하시네? 뭐? 그거 정말이야?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야, 정말이야. 꽃다발도 우리 엄마가 준비해가라고 조언을 주신 거야. 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남편이 뭔가 착각을 단단히 잘못했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시어머니께서 저와 결혼을 허락하신 것이었고요. 참고로 시아버지께서는 바람을 2번 피우셨다가 2번 다 적발당하셨던 이후 집안에서 위신을 잃으셨고 시어머니보다 발언권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식들과 좀 대면대면하신 분이었고요. 옛날에 시어머니께서 시집 오셨을 당시에는 상황이 달랐다고 하던데 그 시절이라 그런 건지 몰라도 시어머니께서는 호된 시집살이를 겪으셨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완전히 역전이 됐고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거리 낄 것이 없어지셨습니다. 이분이 결혼을 결사 반대하시면 제가 도리가 없는 것이었건만 흔쾌히 허락을 하시는 것으로 마음을 바꾸셨던 거예요. 제가 결혼하던 그날까지도 얼마나 얼떨떨했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대체 왜 저를 받아주시기로 하신 건가요? 너는 그 소리를 결혼식 날까지 하니? 하여간 넌 진짜 없이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모로 격이 떨어지는구나. 품격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 작은 애라도 결혼감을 잘 맞을 예정이라 다행이지. 아유. 저는 그저 솔직하고 담백하게 굴었을 뿐인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게 격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나 보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누나도 있고 남동생도 있어요. 그리고 이 남동생에게는 결혼할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래 만난 사이였어요. 이변 없이 2사람은 결혼을 했고 저는 그렇게 동서가 생겼더랬죠. 동서가 대략 어떤 사람인지 이걸로 단번에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 정말 짜증나기 싫이. 아주버님이 이상하면 형님이라도 괜찮아야 되는데 이건 뭐야, 쌍으로 난리네. 수준 봐라, 어이없다. 자기 혼자 화장실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며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제가 듣고 말았죠. 여기서 아주버님이라 함은 당연히 제 남편이었고요. 형님이라 함은 또 당연히 저였습니다. 동서는 저와 완전히 반대인 성격이라는 게 처음부터 보였어요. 활기차고 명랑하게 대체로 굴다가도 다혈질 기질이 좀 강해서 대뜸 인상을 팍 쓰면서 짜증을 부리는 게 있었습니다. 기분파라고 볼 수 있었죠. 물 흐르듯이 사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에 비해 확실히 자기 친정 집안을 믿고 기세 등등하게 구는 점이 있었어요. 아주 여유로운 집안까지는 아니었지만 오래 꾸준히 일을 해오신 양친 밑에서 자라는 동서는 단 한 번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살면서 겪어본 적이 없었죠. 그런데다가 동서와 무척 가깝게 지낸다는 동서의 사촌 언니라는 사람이 결혼을 잘한 경우였어요. 식당이 가업인 남자하고 결혼을 한 뒤 그걸 배워서 본인도 가게를 차렸는데
그게 대박이 났다고 하더군요. 본인의 가까운 사촌 언니가 그렇게 잘 나가다 보니 동서가 콧대를 세웠습니다. 어머님, 혹시 화장품 담아 다니실 작은 손가락 하나 안 필요하세요? 아유, 어떤 건데 그러니 어디 보자. 아유, 아주 고급스럽네. 예쁘다. 크기도 앙증맞고 핸드백에 넣어 다니면 딱이구나. 넌 이렇게 기똥찬 걸 어디서 구했니? 역시 어머님은 안목이 좋으셔서 바로 좋은 물건 알아보시나 봐요. 어디서 구했겠어요? 백화점에서 구했죠. 저희 사촌 언니가 단골로 다니는 백화점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번에 저도 같이 가봤다가 이거 몇 개 얻어왔어요. 역시 백화점이구나. 다르긴 달라. 시어머니께서 무척 기뻐하며 당신의 화장품 몇 가지를 그 가방에 넣어 보셨고, 제가 멋쩍게 있는 동안 시누이가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챙겨온 화장품 손가방을 한 개 더 꺼내들어 시누이에게 내밀었어요. 손가방에 새겨 있는 화장품 브랜드 로고를 확인한 신우가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콧노래를 부르던 시누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어? 근데 여기 큰 올케 거는 없어? 큰 올케 거는 안 받았나 보네? 저를 무시하기가 민망했는지 떨떠름한 표정과 말투로 그리 말했습니다. 동서가 즉시 코웃음을 쳤고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그런 코웃음이었습니다. 가치를 아셔야 뭘 같이 쓰시죠. 아시는 게 없는데 뭘 어쩌겠어요? 동서가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 짐을 챙겼습니다. 제 몫은 없다고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건 그래. 뭐 큰올케는 이런 거 써봤자 그 가치를 모를 거야. 신우이가 단번에 동조를 표했습니다. 둘이 북치고 장구치고 아주 짝짝쿵이 아주 잘 맞더라고요. 저는 태연하게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고 시어머니께서는 미세한 한숨을 토하시며 먼저 자리를 뜨셨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와 동서는 둘이서만 이런저런 대화를 이어갔죠. 제가 모르는 자기들끼리만 아는 주제를 끌어와서 신나게 떠들기도 했고요. 저는 속으로 엉뚱한 상상이나 하면서 평온하게 커피나 마셨습니다. 원두커피 내린 게 참 맛있더라고요. 이 맛에 시댁을 온다고 생각하면서 어느새 흐뭇하게 웃고 있었더니 두 사람이 저를 별종 보듯이 쳐다봤습니다. 특히 동서요. 그 눈빛이 마치 중학교 시절의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괴롭혀댔던 어떤 친구와 닮아 있었습니다. 항상 별 생각 없이 사시는 것만 같아요. 아주 근심 걱정이 없으시겠어요? 어? 내가? 그런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남들 눈에 근심 없어 보인다면 나쁘진 않네. 그렇게 생각 하나 없이 사시니까 인생이 고여 있는 거겠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데, 뭐 그냥 그렇다고요. 동서가 과장스럽게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었고 커피잔을 쥔 제 소매를 노골적으로 응시했습니다. 옷 소매 부분이 좀 닳아 있었어요. 근데 아끼는 옷이고 워낙 좋아하는 옷이라서 저는 버리기 싫었거든요. 어디 중요한 자리만 아니라면 입고 다닐만 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꿋꿋하게 소매를 내보이며 마저 커피를 마셨더니 동서가 똥 씹은 얼굴이 되어서 시누이를 향해 몸을 숙이고 속닥거렸습니다. 사람 면전 앞에서 그렇게 무례한 귓속말을 이어가는 거 저는 면역이 되어 있어서 다행이었죠. 중학교 때 그 친구와 하는 행동도 어쩜 그렇게 닮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씁쓸한 건 시누이가 동서하고 똘똘 뭉쳐서 저를 달갑지 않아 한다는 점이었을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제가 비단 동서보다 조건이 떨어져서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는 제 남편과 사이가 좋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편과 시동생도 썩 살가운 사이는 못 되었고요. 저는 이걸 결혼 후에나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꽤 망나니 기질이 있었거든요. 연애할 때는 미처 몰랐어요. 한 집안 생활을 해본 건 아니었으니까요.
같이 살아보니까 진짜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 통하는 강아지 10마리를 기르는 게 남편 한 명보다 더 수월하고 마음이 편할 듯 싶었습니다. 남편은 성격에 불같은 면모가 있기도 해서 한번 틀어지면 끝이기도 했어요. 자기 누나, 자기 동생이라고 할지라도 틀어지면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시누이하고 거의 원수 사이였고요. 시동생하고는 어색하고 뻣뻣한 사이였습니다. 근데 시누이와 시동생 이 두 사람은 무난하게 잘 지냈거든요. 남편 혼자서 그 모양이니까 자연스레 시부모님 두 분도 첫째와 막내 편을 드시게 되지 혼자 날뛰는 둘째 편을 드시고 싶진 않으신 거였어요. 그럴수록 남편은 집에서 신경질적인 인물이 되어갔고요. 저는 시어머니께서 왜 제가 남편과 결혼하도록 흔쾌히 허락해 주시며 진행을 시켜주셨던 건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애초부터 저를 허락 안 해주실 마음 따위는 없었던 거예요. 다만 제 길을 잡아 누르시려다가 실패하셨을 뿐이죠. 남편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사귀다가 파토난 여자가 저 이전에 둘 있었습니다. 그걸 알고 계셨던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과 얼른 결혼해버리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차근히 깨닫고 있을 때 저는 부른 배를 매만지고 있었죠.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였습니다. 태어날 손주를 위해 체력 관리를 해야겠다고 하시며 친정 부모님께서는 열심히 운동을 시작하신 참이었어요. 두 분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았죠. 시댁에서 은근히 따돌려지는 입장, 우습게 보이는 존재가 저였고 남편도 보통 골칫덩어리가 아니었지만 저는 뱃속의 아이에게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출산 때까지 버틸만 하더군요. 역시 정확한 목표가 있으면 과정을 지나기가 수월한 듯 싶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이가 걸음마를 할 때까지, 첫 돌을 지날 때까지 이런 식으로 그때까지는 아이에게만 집중하자며 제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막무가내로 구는 성미가 있든 말든 점차 신경이 안 쓰이게 되더라고요. 남편이 하기로 한 집안일 게으름 피우며 남편이 미루면 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말했죠. 애 있다고 이혼 못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나 그냥 이혼하고 우리 부모님하고 열심히 알콩달콩 아기 키우면서 살아도 돼. 결혼 생활에 집착 따윈 없다며 제가 단호하게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점차 나은 사람이 되어갔어요. 자격지심을 가지고 투덜대는 버릇도 점차 줄어들었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모습도 사라져갔으며 시부모님께 먼저 전화 한번 안 드리는 것도 나아졌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저를 달라진 눈길로 바라보기 시작하셨던 건 아이 첫 돌 때였어요. 사정이 있어서 돌잔치를 좀 늦게 잡고서 열었던 때였죠. 장소는 동서의 지인을 통해서 저렴하게 빌릴 수 있었습니다. 각종 돌잔치 용품도 무료로 지원을 받았고요. 모두가 동서를 칭송했어요. 동서가 제 앞에 와서 저 역시 본인을 칭송하길 바랐고요. 그래서 저는 아낌없이 고맙다고, 정말 대단하다고, 덕을 크게 봤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해주었고요. 전 격이 다르니까요. 정말 재수없는 말이었지만 좋은 날이니 한기로 흘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때 놀라운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친정 아버지의 옛 지인분들이셨는데요. 참석을 하셔서는 자그마한 상자를 내미셨는데 그 안에 든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바로 옛날에 친정 아버지가 맞추신 금패였어요. 몇 분께 선물로 돌렸었는데 그분께서 그걸 받으셨던 한 분이셨던 겁니다. 이걸 이제 돌려줘야 할 것 같으네. 그때 참 고마웠네. 이런 거 챙기고 사는 사람 자네 말고는 없었어. 아니 이 사람 이걸 나한테 왜 돌려주는가? 여태 고이 간직해온 것만도 나는 고맙고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굳이 돌려주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가 선물로 준 거잖아. 내가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래. 우리 집사람은 희망을 놓지 말라고 하는데 글쎄 내 몸은 내가 잘 알아.
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정리에 들어가고 있지. 이건 자네한테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 아기 돌반지는 내가 못 맞춰봤어도 이거라도 주고 가고 싶었다네. 눈물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저희 친정 식구끼리만 공유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그걸 다 목격하신 모양이었어요. 그날 돌잔치가 파하고 나서 이런 말씀을 작게 뱉으셨습니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네. 가실 적에 당신의 인생을 싹 다 정리하고 떠나신 분이었는데 씁쓸한 미소를 짓고 돌아서시는 시어머니를 차마 불러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토록 씁쓸해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제 기분 탓인지는 몰라도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퉁명스레 구시는 게 줄어든 듯 싶었습니다. 얄미운 동서가 시누이를 끌어들여서 걸핏하면 저에게 핀잔을 날리고 있었으니 시어머니라도 유해지신 제게 저로서는 아주 감사한 일이었답니다. 동서는 임신 기간 내내 아주 유난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벼슬은 임산부라도 되는 것처럼 굴었죠. 하도 유난을 떨어서 임신 막달쯤에는 시동생의 얼굴이 초췌해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동서의 유난에 많이 시달린 모양이었어요. 시누이도 어쩐지 동서의 늘어만 가는 짜증과 변덕을 맞춰주는 것에 슬슬 힘이 드는 모양새였고요. 그들이 그 정도라면 제가 당한 건 더 했겠죠. 저만 보면 동서가 신경질을 냈습니다. 얘는 우는데 형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안 달래고 애 우는 소리 때문에 지금 뱃속아기가 놀랐잖아요. 저희 아이가 울음을 터뜨린 지 3초도 안 지나서 그러더라고요. 어이가 없었는데 동서의 성질머리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넘겼습니다. 동서는 막상 자기 아이를 낳고 나자 달래는 걸 정말 안 하더군요.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걸핏하면 동서 아이가 우는 소리가 시끄럽게 시댁에 울려대서 시부모님께서는 내심 동서가 안 왔으면 하고 바라시는 눈치였습니다. 아무튼 관건은 돌잔치였어요. 격이 다른 돌잔치가 될 것 같네요. 당연하죠. 격이 다르니까요. 그게 무슨 밤은 검다, 왜냐하면 밤이니까 같은 소리란 말인가요? 참나 저를 보면서 그렇게 비아냥거리더라고요. 제 아이의 돌잔치 때보다 훨씬 화려할 거라고 떠들어댔습니다. 저는 내심 무슨 선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이었어요. 어쨌거나 동서가 도움을 줘서 돌잔치 장소를 대관받았던 덕택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선물을 해줘야 할 것 같았는데 동서가 뜻밖의 선물을 지정해 주더라고요.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돌반지 하나 해주세요. 깔끔한 걸로요. 뒀다가 간직하기 좋고 쓸모 있는 걸 받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아기 용품이나 생각하고 있던 참이었기에 당황스러웠죠. 돌반지라니 즉각 금 시세를 알아봤죠. 그때 하필 금값이 뛰던 때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더니 한돈 말고 그럼 반돈으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로부터 석 달 전에 저희 아이를 놀아주시다가 친정아버지가 무릎을 크게 다치셨어요. 치료를 받다가 결국 수술까지 갔기에 돈이 대판 깨진 직후였습니다. 그 일로 남편에게 속으로 면목이 참 없던 시기이기도 해서 암만 해도 남편의 말대로 반돈짜리를 고르는 수밖에 없겠다 싶었네요. 남편이 말하기를 동서가 워낙 뻗대며 으스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돈 걱정 없는 사람에게 괜히 무리해서 돈 쓸 필요가 없다고 했죠. 아, 그런 소리를 자기 동생에게 직접 좀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 건 또 싫어하는 남편인지라 저는 별수 없이 그냥 반돈짜리 돌반지를 맞췄습니다. 무리를 해서 한돈으로 맞출까 하는 고민도 막판까지 했지만 당시에 정말로 돈이 쪼들렸어요. 진심으로 그랬습니다. 내년쯤에 근사한 선물을 더 주는 것으로 동서에게 그렇게 해주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을 돌잔치 때 동서에게도 말했습니다. 내년에 크게 한턱 쏘겠다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이건 뭔데요? 지금 돌반지가 당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요? 꼴랑 반돈짜리를 맞춰오신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니, 그게 내가 여태까지 다 설명했잖아, 동서. 정말 미안한데 뾰족한 수가 없었어. 좋은 마음으로 받아주면 다음에 꼭 멋지게 동서한테 한턱 쏠게. 필요 없거든요. 짜증나. 기분 다 망쳤어. 반돈짜리 돌반지. 일단 구질구질한 게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짜증난다고요. 웬 거지 같은 년하고 한 집안으로 묶여있는 게 어쩐지 내내 싫더라. 내가 이런 일 결국 일어날 줄 알았지.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했어요. 거지 같은 년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놀란 입만 뻐끔거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을 가려하지 못해? 다가오신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외치시더니 다짜고짜 동서의 뺨을 치셨어요. 옆에서 놀란 제가 입을 틀어막았고 주변의 모두가 기겁을 했습니다. 뺨을 얻어맞은 동서는 넋이 나가 있었어요. 본인이 겪은 게 현실일 리 없다고 여기는 듯 보였죠. 하지만 저보다 몇 배로 잘난 며느리를 저보다 가까이 두시며 예뻐하시는 듯 보였던 며느리를 시어머니께서 때리신 것은 지극한 현실이었습니다. 보자 하니까 네가 아주 끝을 모르는구나. 아주 정도를 몰라. 어머니, 지금 저를 때리신 거예요? 여기 형님 앞에서 저를 면박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요? 잘못한 건 제가 아니고 이쪽이에요. 이쪽 형님이 먼저 잘못을 하셨다고요. 무슨 잘못? 네? 그야. 돌반지를 반돈짜리를 맞춰온 거요. 진짜 사람을 농락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건 심하잖아요.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었어요. 너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구나. 이런 나나무인을 봤나? 너는 네가 아주 잘났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근데 너 별로 안 잘났단다. 그리고 나는 너 같은 며느리 별로 필요 없어. 시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동서는 너무 놀란 나머지 안색이 시체처럼 변했습니다. 고운 화장도 다 필요 없게 됐죠. 무슨 소리냐며 동서의 집안 사람들이 다가왔는데요. 그 앞에서 시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길러 놓으셨네요. 이런 짐승이 자기 새끼를 잘 길러내기는 할지. 앞으로가 참 걱정이 됩니다. 너무 걱정이 앞서서 이런저리를 평온하게 앉아 있을 수가 없네요. 이만 가보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몸을 돌리셨고 시아버지께 눈치를 보내셨어요. 이제 돌잔치 시작하려던 시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던 와중에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출입구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눈알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던 시누이 부부도 조용히 일어나서 금세에 따라 붙었어요. 시댁 쪽 사람들은 아예 다 빠져버렸죠. 시어머니께서는 당신께서 직접 한턱 쏘겠다고 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소불고기 전골을 먹으러 가자고 하셨습니다. 식당에 모여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었어요. 시누이가 앞장서서 동서의 욕을 하던 와중에 제가 시어머니께 여쭈었죠. 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네 편 아니거든. 그것이 정도를 모르고 날뛰니까 그런 거지. 하지만 그럼에도 제 편을 들어주신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왜 멋대로 해석을 하고 난리야? 너는 하여간에 아주 종잡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싫으세요? 여전히 제가 마음에 안 차시고요. 이상한 소리를 다 한다. 나는 너 싫어한 적 없다. 마음에 안 찬 적은 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도 알아서 채워지더구나. 네가 한결같이 굴어준 덕분에 민석이가 아주 괜찮은 놈이 됐어. 내 눈에는 그게 진작에 보였다.
어쩜 그렇게 네가 한결같이 굴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는데 사돈내외께 답이 있더구나. 좋은 콩 심은데 좋은 콩이 나는 법이니까. 저는 별 대꾸 없이 그저 배시시 웃었습니다. 친정 부모님 몫으로 소불고기 포장도 따로 해주셨어요. 사양 안 했어요. 그가 미안한 게 많다고 하면서 시누이가 저한테 상품권 선물을 보내왔는데요. 그것도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당해온 게 쌓여있긴 했지만 못 털어버릴 정도로 쌓여있던 건 아니라서요. 제가 그렇게 대인배처럼 굴수록 제 평판이 자동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마음을 넓게 쓰지 못한 동서는 얼마 뒤 시동생에게 이혼 선언을 당했습니다. 이혼 직전까지 갔다가 동서가 자존심 다 버리고 눈물로 호소를 하는 바람에 이혼까진 안 갔죠. 형님, 그동안 제가 싸가지 없이 군 거 죄송해요. 제가 저만 생각하고 저만 알고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반성하고 있어요. 이젠 그러지 않으려고요. 저한테 직접 와서 사과를 했는데 기가 팍 죽어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 동서가 돌잔치 이후로 자기 친정 식구들한테 엄청 쓴소리를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내가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돌잔치 보러 와줬던 내 지인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말았어. 맞벌이 하느라고 딸을 제대로 교육 못 시키고 엉망진창으로 키운 모양이라고. 다들 나를 보며 요새 얼마나 수군거리는지 네가 알기나 해? 자기 모친이 가슴을 치며 분노를 토해내는 걸 본 동서는 그때부터 기가 슬며시 죽기 시작한 것이죠. 어디 그뿐인가요? 동서를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1등 공신, 동서의 사촌 언니가 나락으로 떨어졌거든요. 사업 확장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에 잘못 희생되는 바람에 아주 난리도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믿고 동경해온 사촌 언니가 자기한테 자꾸만 너 돈 좀 있니? 라는 소리를 해대는 것에 동서는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전투 의지가 완전히 상실된 것이었죠. 기운이 다 빠진 동서는 다 늙은 노인 같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 사과를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동서는 다행이라는 표정을 지었는데요. 그 반응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고맙다는 표정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때 제가 흔쾌히 용서를 해주지 않았다면 본인은 내쳐졌을 거라면서 앙칼지던 면모를 조금씩 버리고 저에게 점점 수더분한 모습을 잘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항상 엄격한 눈초리를 동서에게 보내고 계셨으니 저에게 잘못하려고 해도 잘못할 수가 없었을 테고요.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던 시누이는 점차 제 남편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숙인 거였죠. 그런 사이 시누이의 용기를 외면하지 말라고 제가 남편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남편도 마음을 녹이고 자기 누나가 내민 손을 맞잡았어요. 꽤 좋은 남매 사이가 되기 시작했고요. 자기 누나 형의 모습을 보며 시동생도 쫄래쫄래 사이 좋은 남매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며느리 하나 잘 들여서 집안일이 죄다 잘 풀리네. 나원 참.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향해 종종 그러시는데 그건 곧 저에게 줄 선물이 있다는 신호이기도 해서 제가 그럴 때면 웃음이 났답니다. 친정 부모님을 극진히 생각하는 저를 따라서 남편도 정말 착한 사위 노릇을 잘 해왔는데요. 이제 시어머니까지 끼어드신 지 오래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들이라고 이런저런 거 좋은 것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저를 보며 친정 부모님이 굉장히 행복한 웃음을 지으시니 이만하면 저 정말로 잘 살아온 게 맞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50대 후반 여자입니다. 날씨가 완전히 풀리면서 이제 봄이 찾아왔더라고요. 추운 것을 싫어해서 겨울에는 주로 집에 있는데 그럴 때마다 사연 유튜브를 자주 들었어요. 따뜻하게 집에서 쉴 때 귤이나 붕어빵을 먹으며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연을 반대로 제보하려고 해요. 저번에 책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별은 가슴이 아프고 아무렇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제보할 사연을 들으시면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거랍니다. 오늘 사연은 바로 남편, 그리고 우리 딸의 남편, 사위에 관한 내용입니다. 요즘 시대에는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에는 남편을 잘 만나서 팔자 핀 친구가 참 많았어요.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선을 100번 이상 보고 잘 골라서 결혼한 친구가 지금 제일 잘 살거든요. 그 친구를 보면 예전 그 친구는 생각도 안 날 정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반대로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인생이 꼬여버린 친구도 참 많아요. 저도 유감스럽지만 그런 편이고요. 그래도 친정이 잘 사는 편이라 그나마 버티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대학생 때 선으로 만나게 됐어요. 무슨 대학생이 선이야 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 시절엔 그게 그리 특별한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 집안과 남편의 집안이 다 잘 사는 집이라 결혼이 급하기도 했고요. 이른바 집안의 숙명 같은 사업이었죠. 우리 친정 아버지는 지역에서 유명한 병원의 병원장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덕분에 돈의 부족함이라고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항상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죠. 영수가 너희 집에 놀러 가도 돼? 영수가 이따 학교 끝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덕분에 교우 관계도 아주 좋았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저를 예뻐하셨어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저는 막연히 어른이 되면 당연히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외동이라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서 외로움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빨리 가족을 만들고 싶었어요. 남편은 당연하고 아이도 낳고 싶었습니다. 이왕이면 자매를 낳고 싶었죠. 집에 같이 놀 또래가 없으니 학교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놀이터를 가거나 우리 집으로 데려와 같이 놀았어요. 외동이라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해 모난 구석이 없었죠. 고등학교에 가서는 공부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밤새 코피를 흘리고 잠을 줄여가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여자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화여대에 입학하자 부모님은 너무 기뻐하셨어요. 특히 아버지가 입이 귀에 걸리셨죠. 그러면서 부모님은 나서서 제 선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셨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사고 한 번 친 적 없는 저는 성인이 되고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께 반항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바로 옆에 붙어 있던 연세대학교에 다니는 어떤 오빠를 좋아하게 됐거든요. 아직도 이름이 기억나는데 그 오빠의 이름은 창민이었습니다. 창민이 오빠는 훤칠한 키에 단정한 안경을 쓰고 있었고 아주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제 첫사랑이었는데 오빠가 저를 기다리며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활발한 저와 달리 창민 오빠는 차분하고 다정했습니다. 처음으로 사귄 남자친구가 창민 오빠라 다행이라고 느껴질 정도로요. 창민 오빠와 저는 연애하며 한 번도 싸우지 않았을 정도로 사이가 좋았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바로 창민 오빠의 집안이었어요. 오빠는 가난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대학도 장학금을 받으며 다니고 있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항상 과일을 뛰며 용돈과 등록금을 벌고 있었죠. 사람은 참 좋았지만 집안 조건이 너무나도 차이가 났어요. 영수가 엄마도 네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지. 엄마가 뭘 알아. 나 창민 오빠 아니면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아무리 네 마음이 그래도 결혼은 집안 대 집안이야. 평생 말 잘 듣다가 갑자기 왜 이래. 엄마는 본격적으로 선자리를 가지고 오셨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이미 창민 오빠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겠으니까 일단 나가보기나 하라며 저를 등 떠밀어 선보는 자리로 보내셨죠. 일부러 가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으로 있다 오기도 하고 팔짱을 끼고 상대방을 노려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참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그 당시 저에게는 저런 선택지밖에 존재하지 않았죠. 때로는 친구를 시켜 대신 나가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당연히 그러면서 부모님과 관계도 안 좋아졌어요. 이제껏 말썽 한 번 안 피운 제가 성인이 되어 부모님과 틀어지니 부모님도 골치 아파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창민 오빠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따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데이트를 하는 줄 알고 신나서 나간 자리에서 저는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영수가, 그만 만나자. 내가 너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가슴 아프지만 씩씩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선보러 다녀서 그래? 내가 말했잖아. 손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난 오빠는 결혼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 미안하다. 오빠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자리를 떠서 사라졌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다음날 오빠 학교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오빠는 사람이 아예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나중에 오빠 친구들에게 들은 바로는 우리 부모님이 따로 오빠를 불러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가라고 아주 두둑한 돈을 주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부모님을 찾아가 따지려고 집에 뛰쳐들어갔어요. 그런데 저는 집에 들어가서 따져야 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집에 있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세요? 이종민. 아니, 그러니까 누구신데 우리 집 거실에 계시냐고요. 원장님이 여기 있으면 따님이 온다고 하시던데 그쪽이 영숙이? 언제 봤다고 제 이름을 친근하게 부르며 윙크를 하는 사람을 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맹세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실실 웃으며 네가 영숙이냐고 묻더라고요. 석고상처럼 굳은 채로 있으니 그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김 원장님 말씀이 맞네. 하도 예쁘다고 자랑을 하셔서 되게 기대했는데 기대보다 더 예쁘네. 누구세요? 이종민이라고 했잖아. 편하게 종민 오빠라고 불러.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너 남편 될 사람. 저는 머리가 지끈거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종민이라는 남자와 거실에서 단둘이 대치하고 있으니 조금 뒤 현관문이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던지 남자를 보고 당황하지 않으셨죠. 오히려 저에게 정신사납게 서 있지 말고 앉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얼떨결에 앉아서 저는 그렇게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 통성명을 나누고 선자리 아닌 선자리를 가지게 됐어요. 제가 하도 선을 보지 않으려고 하니 부모님이 내린 조치였습니다. 물론 저는 너무 불편해서 입을 꾹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주로 그 남자의 부모님의 대화로 이루어졌는데 저는 모르는 사업 얘기부터 남자 쪽 부모님 얘기가 대다수였어요. 그리고 엿들은 얘기로 알게 된 정보는 그 남자도 대학생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 뭐 영숙이 졸업하고 저 졸업하면 그대로 결혼해도 되고 아니면 뭐 저야 지금 당장 결혼 가능합니다. 어이구, 자네 통 큰 게 참 마음에 들어. 아버지랑 쏙 빼닮았네. 분명 창민 오빠가 아니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말한 제 말은 가볍게 무시되고 있었어요. 불편한 자리가 끝나고 저는 제 방으로 올라와서 다음 날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학교 가기 전에 뭐라 말하는 게 보였는데 듣지도 않았죠. 그렇게 학교에 가서 창민 오빠 생각에 동기에게 푸념하고 정문으로 가는데 누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누구지 하고 봤더니 어제 봤던 그 남자였습니다. 당당하게 흰색 바지를 입고 가죽 재킷을 걸친 장발의 남자는 저를 바라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영수가, 오빠 왔다. 뭐야, 영수가 뭐야? 남자는 창피하지도 않은지 기차 화통을 삶아 먹은 목소리로 저를 바라보며 소리쳤어요. 옆에서 친구들이 뭐냐고 물었는데 너무 창피해서 그대로 뒤를 돌게 됐죠.
종민 오빠는 그러든가 말든가 제 옆으로 와서 서서 밥을 먹으러 가자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피함에 얼굴이 새빨개진 저를 신경도 쓰지 않고 제 손을 잡고 무작정 걸어갔어요. 친구들에게 구원의 눈길을 보내도 친구들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저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억지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하게 됐고요. 그리고 고백하자면 종민 오빠와의 시간이 창민 오빠와 했던 데이트보다 재밌었어요. 너무 정반대인 성향과 성격이었는데 제가 더 웃던 것은 종민 오빠였습니다. 창민 오빠가 제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 남자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죠. 차분하고 잔잔하던 창민 오빠와 달리 종민 오빠는 마치 톡 쏘는 사이다를 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날이 갈수록 싫지 않았어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우리 학교 앞까지 찾아와서 적극적인 구애를 하는 오빠를 보니 저도 마음이 열렸습니다. 여자를 만나본 적 없던 창민 오빠와 달리 딱 봐도 여자가 매일 바뀌는 것 같은 종민 오빠는 저를 어떻게 하면 빠지게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에게 창민 오빠가 아니면 살고 싶지 않다고 한 게 전부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을 목적으로 만난 거라 결혼 준비를 빠르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시댁에 방문한 날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당황했던 일로 손꼽습니다. 인사를 드리러 한눈에 봐도 부잣집이던 종민 오빠네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대문을 열고 작은 정원을 지나쳐 으리으리한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커다란 샹들리에가 보였습니다. 저도 상당히 유복하게 자란 편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집은 비교도 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서부터 아주 큰 소나무가 있었고 친정엄마가 조경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무를 보며 무슨 나무인지 대충 아는데 딱 봐도 비싼 나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집 안은 더 심했어요. 거실에는 큰 어항도 있었고 텔레비전에서 볼 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카펫부터 커튼과 소파까지 인테리어가 이렇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지 그때 처음 알게 됐죠. 그런데 제가 놀란 건 이런 인테리어가 아니에요. 바로 시어머니 때문에 뒤집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어서 와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부엌 쪽으로 올래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바로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이요. 딱 봐도 저와 남편하고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 보였어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나이였어요. 아무리 많아도 10살 정도만 차이가 나 보였죠. 그동안 종민 오빠와 데이트하며 서로 가족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 오빠는 이런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혹시 누나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 오빠는 외동아들이었어요. 그래도 대놓고 물어보거나 너무 심하게 당황한 티를 내면 실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꾹 누르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식탁 제일 상석에 앉아 계셨는데 굉장히 무뚝뚝해 보이셨어요. 잔뜩 긴장한 채로 앉아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살갑게 먼저 말을 꺼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자리가 너무 어색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종민이가 그렇게 집에 와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그쪽한테 말했어요? 어머, 아, 그만 밥이나 먹어라. 조용히 하고.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그쪽이라고 불렀습니다. 너무 불편해서 진짜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꾸역꾸역 밥을 입 안으로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집에 와서 체한 것을 진정시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침묵의 식사를 끝내고 거실에서 과일을 같이 먹는데 시아버지는 신문에 눈을 고정하셨어요. 이미 부모님끼리 얘기가 다 끝난 상황이라 그랬을까요? 너무나 불편한 분위기라 저도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도 집 밖에서 보던 모습과는 아주 달랐어요. 밖에선 그렇게 밝고 대화를 주도하던 사람이 집에서는 대놓고 표정이 굳어 있었죠. 제가 아무리 어렸어도 눈치는 있었으니 이 집안이 제대로 된 가정 환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얘기를 꺼냈는데
부모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런 집하고 어떻게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 엄마, 아빠 나 귀하게 키웠잖아. 진짜 이럴 거야? 결혼은 현실이야. 아이, 그리고 이혼하고 새로 재혼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지금 그거 가지고 그래? 네가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렇지. 아니,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없어. 시언니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고. 아유, 시끄러. 결혼이 그럼 뭐 동화 속에 나오는 것처럼 행복한 순간만 있을 것 같아? 아빠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엄마는 계속 그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을 만나 어렵게 얘기를 했더니 남편은 차분하게 자기 집안 사정에 대해 말해 주었습니다. 원래 계신 시어머니랑은 이혼을 하셨고 시아버지가 새로 재혼을 하셨다고 말했어요. 나이를 들어보니 역시 저보다 겨우 8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도 도저히 어머니라는 말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부자였고 직업도 정치 쪽이라 인맥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은 끝까지 저를 안심시켰고 남편도 어차피 결혼하면 독립해서 살 거라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알면서도 결혼을 하게 됐어요. 결혼식은 아주 화려하게 호텔에서 진행했습니다. 우리 집이나 시댁이나 다 잘 사는 집이고 인맥도 넓어서 하객이 많았습니다. 신혼여행도 다녀왔고 신혼집은 시댁과 우리 친정 중간에 위치한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저도 남편도 아직 학생 신분이라 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으로 선정했습니다. 흔히 신혼생활을 상상하면 어때요? 아주 깨가 떨어지고 행복한 이미지가 연출되지 않나요? 저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제 신혼은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이 결혼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저와 만날 때 능숙하고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잖아요. 결혼하고 남편은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연애할 때는 그런 성향을 어찌나 잘 숨겼던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눈치가 없어서 몰랐을까요? 결혼하고 저는 집에서 살림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근무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저는 친정 엄마에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요리 학원도 따로 다녔고요. 청소와 빨래는 집에 오시는 이모님이 계셨는데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요리를 직접 하라고 하셔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배운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해놓고 남편을 기다렸는데 남편이 집에 오지 않더라고요. 분명히 저녁 6시에 밥을 집에서 같이 먹기로 아침부터 약속했는데 말이에요. 연락해도 받지도 않고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모릅니다. 결국 옷을 입고 밖에 나가 남편을 찾았죠. 그런데 제가 남편을 어디서 발견했는지 아세요? 동네에 그 당시에 새로 생긴 피자집이 있어요. 남편과 손을 잡고 산책하다 제가 가고 싶다고 말했었는데 남편이 거기서 피자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남편 앞자리에는 저도 처음 보는 여성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 따졌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결혼한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아, 깜짝이야. 아,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게 중요해, 인간아? 어? 당신은 또 뭐야? 이 사람 유부남이야. 저도 성격이 마냥 조용하고 이해심이 바다같이 넓은 편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짜고짜 그 테이블 옆에 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가게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여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나갔어요. 그대로 곱게 보내주기 싫었지만 일단 남편에게 더 화가 나서 곱게 보내줬습니다. 남편은 오해라며 저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아, 오해야, 오해. 자기야, 여보, 영수가, 그냥 진짜 일 때문에 잠깐 만난 거야. 아, 이것 봐. 나 지금 피자 한 조각도 안 먹었어. 집에 가자. 여보, 사랑해. 사랑해. 꼴도 보기 싫어서 옆에서 온갖 변명을 하는 남편을 내버려 두고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을 오해라며 제 옆에 서서 아양을 떨었죠.
열심히 준비한 된장찌개와 계란말이를 버리려고 하니 남편은 잽싸게 식탁에 앉았어요. 그리고 못 버리게 하며 준비한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저도 바보 같은데 그 모습을 보니 미련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이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인가요? 남편의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유머 감각인데 이렇듯 제 심경을 거슬리게 하면 혼자 열심히 고군분투하며 웃겨주더라고요. 아예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니까 해프닝으로 넘겼죠. 시댁과의 관계는 그렇게 막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안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일단 시아버지가 너무 바쁜 분이라 자주 볼 수 없었죠. 남편이 시어머니를 너무 안 좋아해서 명절이나 생신이 아니면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남편의 친어머니가 또 다른 문제였어요.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는 알리지 말고 둘이 조용히 보고 오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침 남편을 낳고 키우신 분이 궁금해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남편을 따라 차를 타고 지방으로 가서 친어머니를 봤는데 친어머니도 재혼하시고 살고 계셨어요. 이혼하며 위자료를 많이 받으셨는지 어렵지 않게 살고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재혼한 남편이 잘 사는 분이셨을 수도 있고요. 남편의 친모는 생각보다 유쾌하신 분이셨습니다. 남편의 성격이 어디서 왔나 싶었더니 바로 친어머니의 성격이었어요.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시는 모습에 저도 모르게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니 남편의 친어머니는 저에게 충격적인 소리를 하셨어요. 난 진짜 그 사람하고 평생 살 자신이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내 제자랑 바람이 난 게 말이 돼? 심지어 두 번째 내연녀야. 첫 번째는 내가 눈 감아줬는데, 그때 바로 이혼을 했어야 됐는데. 네? 그건 전혀 몰랐어요. 아니, 종민이가 그런 얘기 안 했어? 하긴, 그랬겠지. 걔가 그때 남편이 지금 재혼한 내언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둘이 거실에서 몸을 어찌나 싸워댔던지. 그랬군요. 그리고 전 남편이 룸사롱을 그렇게 많이 갔어. 내가 그거 못 견뎌서 이혼한 것도 있고. 바람도 피우고 룸사롱도 가고 아유, 여자 문제라면 지긋지긋해. 남편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 그걸 다행으로 여겼어야 할까요? 친어머니 입에서 나온 소리는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친어머니는 성악 전공으로 대학 교수로 일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시어머니인 재혼한 사람은 남편의 친어머니의 제자였다고 합니다. 집으로 불러 가르치다 시아버지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그게 두 번째 내연녀라니 너무 충격적이었죠. 남편이 화장실에서 돌아오자 친어머니는 감쪽같이 모른 척을 하셨어요. 저는 이걸 남편에게 물어볼지 말지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괜히 물어봤다가 하지 않아도 될 싸움을 할 수도 있으니 그냥 속으로 묻기도 했어요. 어차피 시댁과 교류가 많은 편도 아니니까 신경 끄면 될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시간이 지날수록 밖으로 도는 날이 많아졌어요. 심지어 저에게 언질도 없이 밖에서 외박하기도 했고요.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자거나 혹은 싸움 시비에 휘말려 파출소에서 전화 오는 경우도 많았죠. 나중에는 경찰 선생님이 제 번호를 아예 저장하시고 바로 데려가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의 친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자꾸 생각났어요. 시아버지처럼 나중에 내연녀가 생기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선생님 데려가세요. 지금 남편분 여기 사거리 근처 술집 앞에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온갖 욕을 하며 도착하면 남편은 이미 정신이 나간 상태로 쓰러져 있고는 했습니다. 이런 일이 지속되자 저도 도저히 남편과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친정 엄마한테 터놓았더니 엄마는 그냥 참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 완벽할 수가 있겠어. 그리고 네 아빠 병원 확장하는 거 그거 다 네 시아버지가 돈 대주신단 말이야. 내가 무슨 시댁에 팔려갔어?
지금 그 말은 아빠 때문에 내가 참고 살라 이거잖아. 얘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결혼 생활이 그렇게 행복한 일만 가득할 줄 알았어. 엄마한테 말을 꺼내면 항상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래서 더 말도 꺼내지 않았죠. 제가 더 황당했던 것은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런 식으로 화를 내면 특유의 유머 감각으로 저를 웃기려고 노력했죠.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그러면 제가 실제로 또 화가 풀린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더 술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 남편은 또 예고도 없이 술을 마시고 집에 오지 않았죠. 그날은 경찰이 전화가 와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희 이혼할 거니까 그 사람 거기서 죽게 내버려 두라고 했어요. 진짜 더는 못 참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집에 온 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집 앞에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 시작했죠. 영수가, 사랑하는 영수가, 아니 내가 미안해. 내가 진짜 너무 미안해.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내가 다시 술을 마시면 그땐 진짜 내가 이 머리 밀어버릴게. 아니 내가 미안해. 남편은 그때 장발이었는데 머리카락에 대한 집착이 엄청났거든요. 그 말을 듣고 방금 그 말 우리 옆집 아주머니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하고 용서해줬던 기억이 나네요. 그 뒤로 어떻게 됐냐고요? 남편은 또 술을 마셨고 제가 제 손으로 남편의 머리를 밀어버렸죠. 그렇게 대머리가 된 남편을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시아버지는 뭐 저런 놈이 다 있냐는 표정으로 집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지고 볶는 사이에 저는 임신을 하게 됐어요. 몸이 이상하게 예민하고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갔더니 임신이라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은 세상에 자기 자식이 나온다는 게 그리 기뻤는지 길에서 냅다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오두방정을 떠는 모습을 보고 어이가 없어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임신 기간 동안 남편은 다행히 제 속을 썩이지 않았어요. 드디어 아빠가 되니까 정신을 차린 건지 싶었죠. 그런데 이번엔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라 지금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요. 추석이라 시댁에 갔더니 시아버지가 계속 똥마려운 강아지처럼 제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서 기다려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시댁은 명절을 그렇게 크게 지내는 편은 아니에요. 다만 며느리인 저와 시어머니가 둘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걸 먹고 끝내는 편이었죠. 요리하는 내내 시어머니는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을 안 하셨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밥을 다 같이 먹고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가 폭탄 발언을 하셨어요. 저기, 내가 임신을 했어. 네? 아마 영숙이랑 한 달 정도 차이 날 것 같아. 너무 충격적인 소리에 저는 듣고 있던 사과를 집은 포크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 짓는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신 내용이었는지 신문만 쳐다보고 있었고요. 시어머니는 우리 반응이 민망하셨는지 연신 웃으며 그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때가 임신 5개월 차였는데 충격에 배가 뭉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니 임신도 놀라운데 저와 한 달 차이로 아이가 나온다니 이게 무슨 소린지. 지워요. 몰라. 말이 되는 소리를 해 진짜.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지우라니. 내 새끼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 동생도 나오는 거네. 진짜 아버지도 너무하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아기를 지우라고 강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했죠. 어안이 벙벙해서 저는 머리가 아팠어요. 어디 창피해서 이걸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엄마한테 겨우 말했더니 엄마도 이번에는 놀랐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아 그 뒤로 시댁에는 출산할 때까지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시어머니의 아이, 그러니까 저한테는 도련님이나 아가씨겠죠. 그 사람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우리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아이의 탄생을 아주 기뻐하셨죠. 유모차부터 육아용품 및 용돈까지 두둑하게 받았습니다. 신혼집을 떠나 친정에서 조리하는데 오랜만에 엄마 손길을 받으니 또 좋더라고요. 미역국부터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열심히 조리하고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아기가 태어나니 아이한테는 또 잘했어요. 옆에서 육아를 도와주고 집안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남편 회사가 시아버지 회사라서 자기 멋대로 출산 휴가를 냈다며 회사에도 나가지 않았죠.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어쩌면 남편으로서는 별로여도 아빠로서는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예전처럼 적어도 밖에 나가서 여자를 만나거나 술에 취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는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게 몸조리에 집중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출근했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시아버지였어요. 제가 시집살이는 전혀 없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시댁과 교류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실제로 우리 부부를 만난 것보다 시부모님은 우리 부모님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다. 일적으로 엮일 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한테 바로 연락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는데 그래서 놀랐습니다. 아가, 집에 있다 저녁 먹으러 들리렴. 종민이에겐 알리지 말고 그냥 혼자 와라. 아, 네, 알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혼자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갔더니 시어머니와 갓난아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시어머니도 출산하고 일주일 정도 된 후였어요. 시어머니는 웃으며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아이가 둘이나 신생하니까 밥이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이모님들이 계셔도 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불편한 식사를 하고 또 같이 얘기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영숙이 네가 불편하더라도 자주 여기 와줘. 같이 육아 고민도 나누고 즐겁게 지내자, 응? 아, 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와서 지내렴. 아우, 위에 남는 방도 있고 하니까 자고 가도 돼. 시부모님은 저에게 아이를 같이 키우자며 넌지시 합가를 제안하셨어요. 저는 일단 남편과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왔더니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시댁에 다녀왔다 얘기하며 합가 얘기를 꺼내니 남편은 아주 기분 나빠했습니다.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합가는 무슨? 나는 그 여자 얼굴 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 아이, 그럼 당신이 좀 얘기해봐. 아무래도 내가 직접적으로 얘기하긴 좀 힘들어. 알겠어.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이 사건이 그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시부모님은 우리가 합가를 거부하자 상당히 기분 나빠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심지어 우리 부모님께 연락을 해서 합가 얘기를 꺼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친정엄마가 살며시 얘기해 준 걸로는 아마 아이를 당신들이 키우기가 힘드니 우리 부부에게 맡길 예정이었던 것 같다고 하셨죠. 실제로 시댁에 갈 때마다 시부모님은 은근히 도련님을 우리 딸 옆에 두셨습니다. 이것도 참 불편했는데 시어머니는 다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가지게 된 게 어색했는지 저에게 연락도 많이 하셨어요. 집에서 딸과 있으면 전화가 와서 시댁에 놀러 오라고 하시고 반대로 우리 집을 찾아오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는 안 그래도 딸 육아가 힘든데 도련님까지 맡아 전담해야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었죠. 그래도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제가 며느리니까 꾹 참았는데 그러다 어느 날은 남편이 조기 퇴근해서 집에 왔다가 그대로 마주친 적이 있습니다. 뭐야, 당신이 여기 왜 있어?
종민아, 그래도 네 엄마잖아.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되니? 같이 이제 서로 아이도 있으니까 친하게 지내면 좋잖아? 누가 나으래? 내가 지우라고 했잖아. 우리 딸 옆에 당신 아들 두지 마. 나는 걔 내 동생이라고 생각을 안 해.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 앞에서 심하게 싸웠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우리 집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슬프게도 그 뒤로 시댁에서 지원도 끊기게 됐죠. 남편은 본인 아빠가 여자에 미쳐서 저렇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우리 친정에 지원해준 금액도 더 없었어요. 어안이 벙벙했지만 이렇게 인연이라는 게 끊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실제로 그 뒤로 시댁과 여러 번 연락은 오고 갔지만 이렇다 할 소득이 있지는 않았어요. 시부모님은 도련님을 우리가 키우길 원하셨고 우리 부부는 그걸 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시댁과는 점점 시간이 지나며 더 왕래가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남편에게 어려움도 생겼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바로 시아버지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직급이 본부장에서 평사원으로 바뀌어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딱 봐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내친 게 보인다고 분노했죠. 그러면서 무작정 회사를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그래도 아예 그만두는 건 좀 심하지 않아? 우리 당장 어떻게 해? 그럼 숙이고 들어가. 그러면 우리가 저 동생 같지도 않은 동생 도맡아서 키워야 돼. 당신 그럴 수 있어? 그러긴 힘들었죠. 그러니 저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결국 저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하게 됐어요. 그동안 시댁 도움으로 친정아빠가 이득을 많이 봤으니 이제 사위에게 갚을 차례였죠. 물론 이 과정에서 친정엄마의 구박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친정에서 그렇게 몇 년 생활을 비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남편은 백수로 지냈죠. 자기 말로는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면서 뭐 이렇다 할 실천을 보이진 않았어요. 부부싸움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그냥 시댁에 굽히고 들어가자고 얘기를 했고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했죠. 친정 부모님도 눈치 주시며 이제 슬슬 뭐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하셨어요. 사이가 안 좋으니 남편은 밖에서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다시 신혼 때 악몽이 떠오르기 시작했죠. 술을 못 마시게 하려고 애써도 들은 척도 하지 않더라고요. 술을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마셔? 이럴 시간에 생산적인 일을 좀 해. 나도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이 이렇게 나오니까 답답해. 밖에서 술 마시는 게 노력이니? 너 그리고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이렇게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 제발 의심 좀 그만해. 네가 이럴수록 내가 너무 힘들어. 실제로 남편의 옷에서 여자 향수나 화장품 냄새가 나기도 했어요. 부부싸움도 점점 심해졌고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니 현실적으로 저도 이혼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또 저도 여유가 있는 집안이니 그렇게 아쉽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혼 얘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나 이렇게 살기엔 내 인생이 아까워. 우리 그만하자. 나 진짜 더는 안 되겠어. 미래가 안 보이잖아. 영수가, 나 한 번만 믿어줘. 내가 사실 사업을 생각하고 있어. 나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할게.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너 그동안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며 술만 마셨으면서. 그건 아니야. 나 진짜 딱 한 번만 믿어주라. 내가 이번에 망치면 그때는 진짜 갈라서자. 너 내가 이거 그냥 안 넘어가? 진짜 행동 똑바로 해. 나 더는 못 참아. 신혼 때부터 이게 뭐냐고. 처음에 저는 사업이라는 말에 사실 기분이 좋진 않았어요.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그러다 망한 사람들 한둘 본 게 아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다 생각이 있다고 하며 당당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금전을 요구했어요.
사업 기반 자금은 그렇게 우리 친정아버지 지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걱정과 달리 사업은 잘 풀리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조금씩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일이 바쁘니 밖에서 할 일 없이 술을 마시거나 하는 모습도 줄어들었고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왔어요. 그래, 들어와라. 아유, 종민이 드디어 정신 차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사네. 그러니까요. 저도 결혼하고 이제 드디어 행복이란 걸 알 것 같아요. 이대로 사고 치지 말고 쭉 잘 살아야 돼. 알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이 잘 풀리자 시댁과의 교류도 차츰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드디어 결혼하고 이제 저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살게 됐어요. 저 때는 우리 가족에게 불행이란 없을 것 같았죠. 남편의 사업은 날이 갈수록 잘 됐고 도련님과 우리 딸이 명절이나 생신 때 만나도 적당히 거리를 두니 그것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남편도 확실히 자기가 돈을 스스로 버니까 시댁에 더 강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도련님을 우리가 맡아 키우지 않아도 됐죠. 그 문제가 해결되니 사실 문제는 없었습니다. 아니, 왜 자꾸 우리한테 공동육아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딸 키우는 것도 벅차. 그만. 그 얘기 다시 꺼내면 우리 다시 못 와요. 시부모님은 늦은 나이에 얻은 자식을 우리가 은근히 같이 돌보는 것을 원하셨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나서서 저렇게 말해주니까 저는 속으로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유 있는 형편과 더불어 저런 게 합쳐져서 미운 털이 사라졌어요. 남편이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특히 별로 안 좋아해서 저야 뭐 좋았죠. 남편이 밖에서 일하는 동안 저는 집에서 딸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여유가 있으니 딸에게 활동도 정말 많이 시켰어요. 예체능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으니 피겨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발레 등 안 시킨 게 없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딸은 예체능에는 재능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사교육에 많이 투자했습니다. 집이 강남이라 학원을 제가 따라다니며 딸을 키웠어요. 그렇게 딸은 저와 같이 이화여대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딸도 엄마와 같은 동문이 되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안타깝지만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도련님을 데리고 수능도 보지 않고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이혼 사유는 바로 시아버지의 룸사롱 문제였습니다. 남편의 친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아버지는 유흥을 많이 즐기셨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그걸 보다 못해 이혼하게 됐죠. 시어머니가 미국으로 갈 때는 저도 제가 비슷한 문제를 겪을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쩌면 내 남편은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던 것도 있었고요. 며느라, 나는 그래서 미국으로 가기로 했어. 돈이 많은 양반이라 위자료는 넉넉하게 주더라고. 우리는 거기 가서 새 인생 살 거야. 네, 가서 적응 잘하시길 바래요. 그래, 그동안 내가 뭐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미안해. 나도 잘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네 시아버지는 내가 자기 아이 가진 거 알면서도 밖에서 노느라 정신이 없더라고. 아이가 크면선 더 심했어. 더는 안 되겠어. 그리고 네? 내가 뭐 이혼까지 하고 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이 말은 해주고 싶었어. 영수가 너도 조심해. 사람 안 변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 알지? 시어머니와 도련님이 미국으로 넘어가자 남편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 당연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우리 딸은 대학에 가서도 조용하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외 활동도 많이 했습니다. 남편이 사업하며 알게 된 사람이 있다고 사위를 한 명 데려왔어요. 다행히 큰 마찰 없이 그 남자와 딸은 서로 마음에 들어 해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양가가 여유로우니 저처럼 결혼식도 아주 크고 성대하게 하게 됐습니다. 혼수부터 예물까지 제대로 챙겨줬어요. 신혼여행도 하와이와 유럽까지 꽤 길게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우리 딸 인생의 꽃길만 펼쳐질 줄 알았죠.
귀하게 키운 아이라 행복하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이 왜 이런지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죠. 그리고 전화를 받고 저는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민아, 무슨 일이야? 엄마, 우리 신혼인데 나 너무 외롭다? 남편이 맨날 뭐 하는지 연락도 없이 늦게 들어와. 너희 아빠도 그랬어. 남자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아, 밖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옷에서는 여자 향수 냄새가 나. 딸은 저한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확실히 결혼하고 이런 전화가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딸은 사위가 밖에서 놔두는 것 같다고 속상해했죠. 그 말을 들으니 남편이 신혼 때 여자 문제로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딸까지 그런 일을 겪었으니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사위 일을 말했더니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에이, 남자가 밖에서 사회생활 하려면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여자들은 몰라요. 그래도 당신 딸의 남편이잖아. 한마디만 해줘. 알겠어. 내가 그래도 대화를 해볼게. 남편은 제가 재차 말하자 본인이 말하겠다고 저를 안심시켰죠. 그 뒤로 딸도 저에게 사위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지속되다 어느 날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뭐라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말 그대로야. 내 친구가 남편을 룸사롱에서 봤대, 엄마. 그런데 옆에 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 나 진짜 이게 현실이 아닌 것 같아. 엄마 어떡해? 왜? 누군데? 아휴, 진짜 룸사롱이라니. 이게 말이 되니?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옆에 있던 사람, 아빠야. 뭐? 아빠라고. 내 남편하고 내 아빠가 둘이 룸사롱을 갔다고. 나 진짜 미치겠어. 심지어 증거 사진도 있어. 딸은 그리고 문자로 사진을 보내줬어요. 사진을 보니 진짜 제 남편과 사위가 맞았습니다. 그걸 보고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어요. 잠시 후 딸이 울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저는 딸을 달래줘야 하는데 저도 너무 충격이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두 남자가 룸사롱에 있다는 것은 증거가 명확했으니 딸과 함께 호텔로 피신을 했어요. 도저히 집에 있을 수가 없었죠. 호텔로 가서 있는데 저는 이상하게 딸과 달리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때의 마음은 올게 왔다는 마음이었죠. 순간 신혼 때 저를 괴롭게 했던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여자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던 것부터 사업하기 전에 친정에서 생활비를 받으며 태평했던 모습, 술에 취해 인사불성으로 집에 오던 것, 사업을 시작하고 바빠 저와 딸에게 신경 쓰지 못했던 것까지 죄다 기억이 났죠. 그러면서 오히려 침착하고 차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민아, 그만 울어. 뭐 세상 무너지니? 엄마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아? 나 진짜 너무 충격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둘이 저렇게 붙어 먹으려고 날 결혼시켰나 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알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일어나. 이대로 가만히는 못 있어. 나도 이제 이 인간하고 더는 못 산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았는데, 아휴, 넌 뗄 정도 없어서 좋겠다. 그리고 저는 딸을 끌고 단둘이 호빠로 향했습니다. 안 그래도 친구 미숙이가 호빠 단골이라 저에게 종종 말을 했거든요. 이번 기회에 제대로 놀아보자는 마음이 들었죠. 딸은 옆에서 계속 이래도 되냐고 했는데 안 될 거 뭔가요? 안 그래요? 저도 물론 말은 그렇게 했어도 호빠가 처음이라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걱정도 잠시 금방 적응하고 딸하고 아주 신나게 놀았어요. 저야 뭐 원래 활발한 성격이라 재미는 있었는데 제가 놀랐던 것은 우리 딸의 반응이었어요.
딸은 처음엔 어색해하더니 나중엔 저보다 더 신나서 놀더라고요. 그 모습이 웃기고 귀여워서 시간 가는 줄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놀다 보니까 어느덧 아침이 밝았죠. 일부러 딸과 저는 핸드폰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산서를 확인했는데 너무 놀라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글쎄 금액이 무려 3천만 원이었어요. 엄마, 어떡해? 나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몰랐어. 뭘 어떡해? 긁어. 네 아빠랑 사위가 책임지겠지. 아까 말했던 거 알지? 마음 똑바로 먹어. 저는 오빠에서 놀면서 딸에게 진지하게 계속 말했거든요. 우리 둘 다 이혼한다고요. 그리고 돈을 계산하자마자 바로 남편에게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너 미쳤구나부터 시작해서 온갖 욕설들이 들려왔어요. 내가 미쳤다고? 나보다 네가 더 미쳤지. 나라고 호빠가는 게 자랑이냐?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그럼 사위랑 룸사롱 가는 건 말이 돼? 뭐? 뭐? 왜?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개버릇 어디 못 준다고. 나 이제 당신 그런 유흥 즐기는 거 진짜 지긋지긋해. 더는 못 참아. 이혼해, 인간아. 속 시원하게 내뱉으니 아주 후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왜 참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옆을 보니 딸도 자기 남편에게 따지고 있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남편들에게 시원하게 내뱉으니 너무 통쾌했죠. 그리고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바로 옆에 있는 해장국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말아 먹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이혼 절차를 밟았죠. 한 번만 다시 생각하자, 내가 진짜 미안해, 영수가 제발. 내가 그놈의 한 번이라는 단어를 몇 번 들었는지 알아? 그만하자. 내가 자그마치 거의 30년을 참았어.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이야. 이게 그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가 없어. 됐고 도장 찍어. 안 돼. 못 찍어. 이렇게 어떻게 끝내? 왜 못 끝내? 내가 그럼 이번에도 그냥 참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는 거잖아. 남편은 마지막까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도장을 찍지 않았어요. 그렇게 결국 합의 이혼이 아니고 법원에 가서 이혼을 하게 됐답니다. 친정이 잘 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를 비싼 값에 데려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딸도 같이 이혼 소송을 했고 결론은 둘 다 이혼에 성공하게 됐습니다. 딸에게 들어보니 사위도 엄청 싹싹 빌었다고 해요. 심지어 사위는 저한테까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제가 진짜 잘못했어요. 장인어른이 문제 없을 거라고 하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갔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됐고, 이혼해. 우리 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당장 떨어져. 예전에는 우리 친정이 시댁보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편이 아니어서 망설였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 병원도 많이 커졌고 그래서 저도 쩔쩔매며 이혼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위치는 아니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의 사업 위에 친정 아버지의 투자 금액이 많아 남편이 저에게 매달렸죠. 영수가 내가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너무 미안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줘. 됐어. 나는 할 말 없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남편 사업 초기에 우리 부모님이 투자했던 거 아시죠? 그것도 그렇고 자잘하게 친정에서 도와준 게 많아서 남편은 눈물을 흘리며 빌기도 했지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죠. 친정 부모님은 이제 나이가 드시기도 했고 제가 그동안 너무 고통받은 걸 아니까 다행히 이해해 주셨습니다. 바람은 유전이다. 이 말 알지? 엄마, 나는 이혼하길 잘했다고 생각해. 남은 인생은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딸이 저에게 해준 말인데요. 저는 저 말에 너무 동의합니다. 시아버지가 애초에 내연녀가 2명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알고 도망쳤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 딸은 저처럼 미리 피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저는 남은 인생 딸과 아주 행복하게 살려고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다들 행복한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